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주형 정승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필립 아일랜드에서 연습 경기를 마쳤고 오늘하고 내일도 브로드포드 트랙에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 트랙에서 연습 경기가 있는데 온도가 너무 낮아서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오늘이 최저 온도가 2도고 내일 온도가 3도 정도 되는데 호주 날씨는 서울과 한국과는 정반대로 지금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름이 시작되면 호주는 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해준 사항들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 동영상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 동영상 컨텐츠는 주로 레이스나 모터사이클 레이스나 라이딩 테크닉과 관련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런 기술을 공도에서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스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레이스를 이제 이미 시작하셨더라도 라이딩 테크닉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소통하고자 채널을 오픈한 거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공도에서의 상황과 실전과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주신다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컨텐츠를 보시고 라이딩 테크닉을 구사를 하시더라도 이거를 공도에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레이스 나가셔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도에서 이제 실정이 안 맞는다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꽤 있어요. 차라리 뭐 가격, 호주의 바이크에 대한 가격, 타이어는 한 얼마 정도 하는지, 공임은 얼마 정도 하는지, 뭐 이런 가격과 관련 좀 구체적인 질문들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타이어는 뭐가 좋아요? 헬멧은 뭐가 좋아요? 뭐 출퇴근용 바이크로 뭐가 좋아요? 이런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막연한 질문들. 예를 들어서 뭐 타이어도 내구성이 좋은 게 있고 접지력이 좋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게 있고 가격 대비 좀 좋은 것도 있고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헬멧도 마찬가지로 꼭 그 로드 레이스, 그러니까 로드 전용 헬멧이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뭐 기능이 조금 부과된 이런 헬멧들도 많고 그래서 답변하기가 꽤 애매해요. 무작정 그냥 공도에서 타기에 뭐가 좋을까요? 출퇴근용으로 뭐가 좋을까요? 이런 답변은 제가 참 드리기 힘듭니다. 요즘에는 뭐 스쿠터도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특정 바이크를 이제 딱 설정해 주시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뭐 닌자 300이 좋을까요? 야마 R3가 좋을까요? 뭐 GSXR 1000이 좋을까요? CBR 1000이 좋을까요? 이렇게 분류 대상을 내놓지 않고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좀 막연한 질문들은 제가 더 이상 이제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호주에서 이 선수 생활 하는 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실정을 진짜 현재 여기 상태를 잘 몰라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기에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그동안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 시간, 돈, 그리고 에너지, 인적 자원들 제가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들을 저는 다 퍼부어서 사실 남은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상태를 지금 제 현지 이 상황을 부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 몸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81년생인데 내년에 40인데요. 제가 14살 때부터 이제 바이크를 타기 시작해서 VF 125를 타기 시작했는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치 6주 이상의 사고가 2번 있었고 그 시합 도중에 그 외에도 한 자잘한 사고들이 2번, 3번 정도 있었는데 제 몸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각
관절의 연골 상태라든가 뭐 심줄이라든가 인대 상태가 굉장히 막 많이 늘어나서 염증도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 지팡이가 집에서 쓰는 게 2개고 차에 1대 있고 한국에 이제 하나 갖다 놓고 있는데, 거의 거동이 가끔씩은 불편할 정도로 제 몸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좋은 모습만 항상 제가 보이다 보니까 부러워요, 뭐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꽤 계시는데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과 관련해서 팀 라이딩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시합을 나가게 되면 바이크에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시합을 나가게 되면 총 4명이 참가를 하는데, 수석 미케닉, 그리고 수석 미케닉이자 코치 1명, 그리고 2명의 미케닉, 그리고 저 라이딩 이렇게 라이더가 이렇게 나가는데,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가는데요. 저는 바이크를 시동을 켜고 끄고 연료 체크, 타이어 프레셔 체크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분업 시스템인데 분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는 것만 해요. 경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핏에 돌아와서 이제 바이크를 이제 넘겨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바이크를 시동을 끌 수가 없어요. 미케닉이 판단을 해서 시동을 끌 시점을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서 저는 무조건 넘겨주는 역할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팩토리 라이더라고 하죠. 팩토리 라이더들은 바이크에 손을 절대 손 하나 깠다가 안 해야 되고 타는 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분석, 저 자체적으로도 하고 팀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작전을 세워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호주형 그러면은 코치가 모든 작전 지시사항들, 몇 번 코너에서는 몇 단 기어를 쓰고 어디서 브레이크를 해야 되고 어디서 몇 킬로로 달려야 되고 이런 모든 사항들을 저는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호주형의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술이 아니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팀 라이딩, 팩토리 라이딩이라고 하죠. 팩토리 라이더들이 얼마나 이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모르셔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연습하고 온 필립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랩 타임 최고 신기록이 조지 로렌조라는 모토GP 선수가 세운 기록입니다. 1분 28초 정도 되는데요. 1분 28초 때인데, 월드 슈퍼바이크 챔피언 조나단 레이라고 하죠.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기록이 1분 29초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필립 아일랜드에서 1분 29초를 찍게 되면 월드 슈퍼바이크에서 우승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라이더들도 100명이 왔다고 했을 때 이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선수는 단 1명도 없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이 지시사항을 이행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세션에서 이걸 맞출 수 있는 선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왜냐? 나온 지시사항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수석 코치들은 시간을 정해줍니다. 여기서 관건은 시간이에요. 너 나가서 1분 30초대로 찍고 와 하고 받은 이행사항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천천히 달리면 누구나 다 합니다. 1분 50초대로 찍고 와라. 이거 지시사항대로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 배운 라이더들도 천천히 달리게 하면 지시사항들을 다 모두 이행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1분 30초대를 사실은 찍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레이스 상황에서 진짜 막 서로 치고받고 막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 월드 슈퍼바이크에서 1분 29초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팩토리 라이더들은 이 각 코너별로 정말로 0.1초, 0.2초의 브레이킹 포인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각 코너별로 0.2초, 0.3초만 줄이면 1등하고 7, 8등하고의 기록이 나와요. 1등하고 8등하고 2, 3초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랩 타임으로 보면.
보통 ASPK 이제 참여하게 되는 시합 비용은 각 라운드별로 총 7개의 라운드를 호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뛰어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역대회 2.5배에서 3배 정도 지역 경기에서 가장 큰 빅토리안 로드레이싱 챔피언십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총 7개의 라운드가 있고 공식 ASPK 테스트 경기가 있는데 총 8번을 뛰게 되면 각 경기당 평균적으로 한 저희가 800만원 정도 잡아요. 그 300cc 슈퍼스포츠 300cc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 잡고 그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곱하기 3이나 4를 정도 합니다. 슈퍼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밴드 모터스포츠 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그 도로 트랙의 표면이 굉장히 뾰족뾰족한 이 화산에서 나온 돌로 사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립력이 굉장히 좋은 대신에 타이어가 남아나질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수는 하루 만에 타이어를 10번 교체한 선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1000cc 슈퍼바이크 타이어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정도 이제 교체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합 때는 12번까지 바꾸는 선수들도 봤거든요. 비용이 감당이 안 돼요. 이 슈퍼스포츠 야마 R3 사용해서 슈퍼스포츠 300 나가는 그 경기 비용하고 슈퍼바이크 참여하는 비용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고 나면 이거 진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의 코치하고 저하고 이제 짠 작전이 뭐냐면 한동안은 이제 300cc로 해서 왜냐하면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이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런 전체적인 투여되는 이제 비용을 감안했을 때 300cc를 해서 실력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600cc로 넘어가자. 장기적인 플랜을 저희가 짜놓은 거예요. 저는 원래 처음에 이제 호주에서 레이스를 할 때 슈퍼바이크 1000cc부터 하다가 다시 이제 300cc로 내려온 케이스인데 저는 처음에 이 1000cc에 있다가 300cc로 왔을 때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야, 쟤는 1000cc에다가 실력이 안 되니까 300cc로 내려왔구나. 물론 그 말도 맞긴 맞는데 호주에서 제가 레이스를 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거를 굉장히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비난이나 뭐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야, 너 진짜 열심히 하려고 300cc로 다시 왔구나.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알거든요. 300cc로 하면 각 포인트별로 진짜 미스테이크 실수가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테크닉을 많이 요하는 경기입니다. 300cc가. 왜냐하면 바이크 출력이 1000cc처럼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비등비등하게 조금씩 차이로 우승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300cc는 라이더 본인의 테크닉을 많이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바이크 하다가 300cc로 왔을 때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할 생각이구나. 칭찬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굉장히 좋은 시선을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이제 스포츠맨십이라고 그러죠. 정말로 열심히 하고 싶으면 이제 작은 바이크부터 단계별로 올라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절대 남의 시선에 신경을 써서 나는 슈퍼바이크야 무조건 남자라면 1000cc지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발전을 못해요. 어느 정도 발전은 하겠지만 300cc에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 선수하고 1000cc부터 올라가는 선수하고 너무나 많은 실력 차이가 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바이크를 잘 타고 싶으면 125cc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300cc 올라가고 600cc 올라가고 1000cc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호주에서 정식적으로 슈퍼바이크 나가기 위해서 공도에서 타는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이스를 시작한 지 15년 차가 돼야지 슈퍼바이크에 출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125cc 주니어부터 시작해서 300cc 그리고 600cc, 1000cc 이 각
각각의 과정들을 모두 거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들이 보통 10년 정도 걸려요. 최소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페셔널하게 이제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이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이 동영상은 21번 동영상이고요. 제가 받는 질문에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이 브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케임버라고 하죠. 이제 기울기 각도를 얘기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트랙에서 볼 수 있는 포지티브 케임버가 아니라 네거티브 케임버입니다. 다른 말로 오프 케임버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이 브로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바깥쪽이 약간 이런 식으로 들려 있어서 접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각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동영상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 바깥쪽 부분이 내려가 있어요. 이 코너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려지는 각도가 아니라 내려가 있는 각도라서 접지가 잘 안 나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 코너. 가장 어려운 코너가 어디냐면 이 마지막 왼쪽으로 이제 돌아가는 코너인데, 화면상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바깥쪽의 각도가 이렇게 받쳐주는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 접지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상당히 건드리기 어려운 코너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타도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지티브 케임버, 네거티브 케임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텝 위에 발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정확한 용어는 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영어권에서는 스텝이라고 부르지 않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콩글리시 같고요. 스텝이라고 부르지 않고 백스텝, 우리나라 백스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어셋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이제 스텝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제 호주에서는 패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패그 위에서 이제 발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 제가 공부를 가장 많이 했었던 때가 15살에서 17살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바이크 라이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15, 16, 17살 요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저는 이제 책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게, 제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타이어의 기술력, 뭐 바이크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력들이 지금 현재의 모토GP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현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딩 테크닉과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배운 기술로는 스텝의 포지션은 발의 위치는 총 4가지로 배웠는데 저는 이제 호주로 와서 3가지를 더 배우게 돼서 총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 guys, as you can see I can't stay away from Ducati or from the racetrack. So I've tried to give my full support to the new Ducati SPK project development, the 1199 Panigale. What an amazing bike. In braking and entering corners, the 1199 Panigale is simply stunning. The minimal weight, combined with great balance, the rear toe works very smoothly. This thanks to the new generation Cypress clutch and the sliding into the corners. The essential factors are the reduced weight, the centralized mass, and the correct load on the front wheel to allow the bike to hold this line precisely. The Biondetti 1 and 2 let us appreciate the best quality of the 1199 Panigale. During changes of direction, the characteristic that helps the rider are reduced weight, the centralized mass, a riding position that gives freedom of movement, and a wider handlebar that requires less effort. Mass. The effort required to change direction is minimal. The greater concentration of mass guarantees extraordinary precision. I can tell you that the new 1199 Panigale is really astonishing. Ducati came up with a bike which is high in performance, comfort and handling. It's just a great all-round package. I can honestly say it's the best bike that I've ever ridden. Riding this bike on the track made me forget I was riding a street legal motorcycle. It made me want to come back and race again. But I'm sure when you test the new 1199 Panigale, you're going to feel the same way and you're going to fall in love with her the moment you hop on. See you later guys, take care. Bye everybody.